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법률방송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정의의 시간을 진행하는 우리 윤미숙 씨는요, 해외 봉사를 다녀오면서 정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아주 건강하게 해결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고 정의가 무엇인지 늘 궁금한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뚝심 있는 정치인이시죠. 그리고 한국의 루즈벨트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영광입니다. 저희가 모시는 모든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의원님께서 가장 정의로운 행동이나 또는 결정을 하셨던 순간 언제였을까요? 제가 이제 초선 국회의원일 때 그 네.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근거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래서 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 헌법에 위반인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돈을 냈는데 그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돌려받는다. 그걸 4년 동안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1%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네. 저 자신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눈덩이 커지듯 결국 많은 분들의 이제 뜻을 모아서 네. 4년 만에 대통령 거부권 네. 행사까지 당하면서 재차 그 입법을 해서 그 통과시킨 네. 예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그때 미움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여당 소속인데 네. 정부를 괴롭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 제가 열린우리당 네. 소속인데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했고 그 당시 비서실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네. 예, 그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실 때 네.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좀 가지고 논쟁도 벌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돼가지고 그 당시 일을 그렇게 회고하는 대화는 나누실 기회가 없으셨겠죠. 예. 제가 네. 그 당시는 하여간 위헌 결정을 받을 정도로 나쁜 법률에 근거해서 세금처럼 걷어간 그 제도 그거를 돌려주지 사과하고 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국가가 그걸 안 하는 걸 보고 하여튼 그런 공분에 의해서 했지만 하여튼 4년 만에 돼서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란 것이 좀 고민과 갈등, 때로는 우리 편에게 또 싫은 소리도 해야 하는 그렇죠. 고통을 겪는 과정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네요. 우리 표현님도 국회의원이실 때 그렇게 하셔서 갈등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최근에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과학기술 부총리 도입을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하셨던 초선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과학기술 부총리를 도입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없어졌고요. 지금 다시 주창하고 발의하신 그 배경과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여정부 때 이제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처음 도입됐는데 다른 선진국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국가 거버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명박 정부 들어가면서 과기부가 해체되고 그래서 매우 안타까웠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정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 분야는 네. 씨 뿌리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10년, 20년, 30년 후에. 네. 그러니까 정권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탐탁지는 않죠. 자기 임기 중에 드러나는 실적이 아니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은 그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고 또 인류 문명을 개척하는 큰 기반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 분야를 다루는 그 중앙정부의 그 부처는 다른 부처보다는 좀 우월적 지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말하자면 씨 뿌리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리더십 발휘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제가 주창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잘 안 됐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도 사실 출범 당시에는 과기부총리제를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갑자기 들어선 정부이고 또 워낙 위기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네. 정부 부처를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정부 들어설 때에 과기부총리제가 좀 실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아젠다를 네. 의제를 던진다는 입장에서 법안을 발의했죠. 아, 예. 연결되어서 바이러스 기초연구원 설립도 네, 네. 주창하시고 학술 세미나도 여시고 또 법안도 발의하셨잖아요. 바이러스 연구소는 오래전부터 네. 이렇게 필요하다 하고 정부 쪽도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연구하면서 이제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을 하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 보건복지부 산하에 하나 두고 예. 또 과기정통부에 하나 두고 순전히 이제 부처 간에 칸막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초연구부터 임상 경험까지 임상 실험까지 임상하는 곳까지 총체적으로 초융합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네. 보건복지부 따로 과기정통부 따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러스 연구소를 그거를 통합을 시키고 네. 초융합적인 기초 연구부터 임상까지 그리고 뭐 또 신약 개발 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하는 것까지 다 총틀어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연구소 설립을 주창을 하고 그에 관한 법안을 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요즘 코로나19 문제도 그렇고 그전에 메르스,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뭐 국민적 공포도 있지만 불안도 있고 그에 따른 또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보건복지 분야, 의료, 의학 분야에서도 바이러스 연구는 우리 거다라는 인식이 강할 텐데 뭔가 지금 그러면 바이러스 기초 바이러스 연구원을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나 반발이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과학기술과 의학이 네. 결합되는 분야이고 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 관련되는 분야가 같이 협업을 해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마치 두부 자르듯이 이제 어느 건 뭐 기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어떤 건 임상 쪽은 뭐 보건복지부가 한다. 네. 근데 그건 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기초 연구가 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로 곧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연구소 또 다루는 연구소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은 뭐 과학자 출신이시거나 네. 그쪽 배경이 없으시잖아요. 예. 변호사 출신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법사위원장도 하셨고 또는 법 쪽이나 이 사법개혁 쪽의 전문가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과학기술에 많은 그 관심을 기울이시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누구나 다 중요하고 네. 해보고 싶고 선망의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실제로 국정에 있어서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것이 과학기술이다라는 네. 것을
국회의원 되고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처음 될 때만 해도 이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큰 의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언론에도 잘 부각도 안 되고 네. 언론에는 뭐 여야 간에 싸우는 것만 나오지, 그죠? 네. 그렇게 뭐 과학기술 같은 씨 뿌리는 분야는 네. 뭐 이렇게 다루지도 않고 어렵기도 하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별로 이렇게 네. 선호도가 높은 분야가 아닌데 저는 저부터라도 과학기술이 한 국가의 명을 좌우하고 네. 인류명을 개척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순기능적 측면과 함께 또 역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잘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를 정치권에서 누군가는 외쳐야 된다. 네. 그런 선구자적 마음을 갖고 네. 사실은 했죠. 의원님 이제 조금 아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예, 싶은 게 예. 뭐냐면은 17대부터 내리 5선을 하신 의원님이신데 문제는 그만큼의 대중적 인지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지역구 외에 많은 어떤 우리 뭐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 국민들께서 의원님의 이런 노력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 표창원 의원님 네. 초성밖에 못하셨는데 그 인기도에 비하면 뭐 저는 뭐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아닙니다. 예. 저도 5선이면 네. 이제 말하자면 소위 내리 5선이면 네. 이제 전국적 지지 뭐 인기도나 예. 지지도도 갖고 있고 기반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가 어쨌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무리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생애에 맞지 않았고 그리고 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무리가 형성되는 속에 있을 것 같으면 더 뛰쳐나와서 있고 예. 그 소위 비주류로서 네. 단골 기질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좀 그런 것도 예. 있고 그러면서도 뭐 표현이처럼 이렇게 뛰어나게 아주 뭐 외모를 갖췄다든가 아유, 저보다 뛰어나십니다. 하여간 저도 그 점이 네. 정치적으로 5선 정도 되면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인데 네. 그런 부분에 제가 어떤 이렇게 잘 못한 부분, 축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사람이 뭐 다 잘난다는 말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한 맥락이 이번에 국회 원구성을 하면서 네. 국회의장, 부의장 이제 선출을 할 때 의원님은 상당히 강력한 부의장 후보로 확 떠올랐었고요. 예, 언론에서도 예. 주목을 했었고 그런데 스스로가 양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양보는 아니고요. 예. 저희 지역에 이제 같은 대전에 네. 그 의원이신 박병석 의원님이 의장이 의장이 되시니까. 되시는 걸로 합의 추대가 되니까 네. 같은 대전 지역에 제가 부의장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거는 좀 하기가 좀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아서 예. 뭐 있고 네. 또 어떤 직책보다 하여튼 뭐 하고 싶었는데 네. 같은 지역에서 이제 박병석 의장님이 되는 그런 이유가 제일 컸죠. 네. 네. 예. 뭐 양보는 아니고요. 돌아보면 그 의원님의 한 16년 넘는 의정 활동 중에 재선 때요. 예. 자유선진당으로 예. 당적을 옮겨서 당선이 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탈당을 하시고 통합민주당으로 민주당, 예. 오시는 그 시기가 외부인 다른 분이 볼 때 가장 힘드셨지 않았을까? 철새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그 감수를 하고요. 당연히 네.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제 18대 때 그 도전하면서 네. 공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죠. 이제 표현이처럼 에이씨 하면서 내가 그만둘까? 그만둘까? 그 생각도 하셨군요. 깔끔하게 그만둘까? 예. 그리고 또 저희의 집사람은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예. 국회의원 한 번 했으면 됐지. 네. 뭐 이렇게 많이 하냐고. 변호사 하셔도 되니까. 예, 그런 것 측면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조금 이 분이 좀 났어요. 그리고
좀 컸던 것이 장애인으로서 사실은 지역구에 진입하는 건 거의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초선인데 제가 한 거에 대한 평가는 받고 그리고 재선이 돼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에 무소속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마침 자유선진당에서 영입제의가 와서 네. 거기서 출마를 했습니다. 뭐 지금은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자유선진당하고 이제 저하고는 정치적 색채나 성향은 좀 맞지 않았고 좀 있으면서 계속 트러블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선진당을 중간에 탈당하고 이제 민주당으로 복당을 좀 했는데 네. 그 과정이 뭐 유쾌하거나 깔끔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그만뒀으면 네. 이제 초선으로 끝나는 건 물론이고 장애인으로서의 5선까지 저도 5선까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장애인으로서도 지역구에서 5선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네. 그런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그 선택이 다소 좀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참고 잘 견뎌냈다. 네.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그 자유선진당 탈당 후에 통합민주당 복당하신 그 즈음에 또 그 이후에 자유선진당 측에서는 의원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격과 그리고 민주통합당에도 제명시켜라 이런 요구와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무척 가슴이 아프셨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뭐 같이 이제 정당을 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막 비난하고 네. 저는 근데 처음에 열린우당을 탈당을 해서 자유선진당 올 때도 열린우당에 대한 공천을 탈락시켰지만 네. 원망이나 또는 미움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그냥 자유선진당을 선택해서 간다라고 했고 자유선진당을 떠나서 또 민주당으로 복당할 때도 자유선진당에 대한 요만큼의 어떤 뭐 서운함이나 네. 또는 뭐 미안함은 있었죠. 제가 어쨌든 저를 받아준 정당이었는데 도중에 나오는 것이 좀 인간적 도리로서 좀 미안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또 정치적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복당한 거에 대해서는 저 선택도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그 일련의 과정들의 모든 선택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도 없으십니까? 지금 돌아보실 때. 예, 불편하지만 후회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제가 여기 5선에 이르기까지 이르는데 중요한 길목이었고 네. 그때 어쨌든 뭐 자랑스럽진 않지만 네. 내놓고 자랑스러워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첫수라는 소리는 감내하더라도 하여튼 지금에 이르는 과정에 하여튼 겪어야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하여튼 공천을 탈락한 거에 대한 그 불합리성 또는 뭐 이런 점을 좀 웅변으로 좀 그 다음에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웅변으로 보여줄 기회가 됐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그런 공천 제도라든가 또는 선거제라든가 이런 점에 많은 생각을 좀 갖게 되었죠. 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예. 장애가 있으신 지역구 의원으로 5선을 당선하신 분이 아마 세계사적으로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상당한 어떤 인간 승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젊은 시절로 돌아갔을 때 그 의원님이 사법고시 합격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사법시험에 도전하고 합격하고 변호사 개업하고 그 다음에 정치에 투신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 처음부터 정치에 대한 뜻을 품고 사법시험 준비를 하신 거였습니까? 아니면 언제 그러한 의지가 생기신 겁니까? 처음부터 정치인이 될 생각을 하거나 네.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는 생각은 하질 못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엄청난 자리고 네. 그 자리에 뭐 도전할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고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보다는 네. 국회의원을 욕하는 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저 독도 같은 인공섬을 만들어놔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몰아서 가둬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되실 건 꿈에도 생각 못 하시고. 나는 그렇게 욕만 하고 네. 그래 했는데 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처음에 출마할 때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또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무명에다가 저희 충청도는 자민련이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생정당인 열린우리당의 출신 그 후보가 거의 어렵거든요. 무명에다가. 네. 졌지 않에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지역 방송에 인터뷰에도 응하고 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줄 알았는데 막상 예. 나가보니까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예, 예.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러나 이제 찻대이라는 그런 사회적 공분에 네. 같이 저도 국민과 함께 네. 공분하는 의미에서 선거 한번 깨끗이 해보겠다. 그 차원에서 이제 참여를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 나올 때는 뭐 가능성이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네. 의결이 되자마자 예.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판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제가 여론조사하면 한 10%도 안 됐는데 탄핵소추 의결이 딱 있자마자 네. 40몇 %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다른 국회의원 후보들은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고 그럴 텐데 네. 저는 진짜 되면 어떡하지 이거 왜냐면 국회의원 때는 욕만 해봤지 중대거나 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천 떨어지면서 그에 대한 반발 또는 뭐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5선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초선할 때만 해도 제 자신도 5선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했고 3선 정도 되는 의원들 보면 저 사람들은 언제 물갈이 해야 되나 뭐 이랬는데 네. 제 친구들도 제가 국회의원 될 거라고는 물론이고 네. 5선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 승리보다는 저를 뽑아준 대전 유성구 우리 구민분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옆에서 의원님을 뵈니까 굉장히 유쾌하고 또 되게 즐거워 보이세요. 근데 사실 요즘 보면은 젊은이들이나 서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의원님께서 사실 많은 역경을 이겨내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어떠한 의지, 어떠한 목표로 이겨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러겠죠. 일상생활 하나하나부터 사회생활 뭐 하는데 다 장애고 제약이고 불편하고 어렵고 뭐 그런 건 널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불평등이나 공정치 못한 거나 뭐 이런 거에 분노를 느끼는 건 뭐 마땅한데 그러나 이제 본인에게 있어 놓여 있는 환경을 개척하고 넘어가는 건 결국은 본인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불편하니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역경을 극복하고 뭐 이런 말씀하는데 저는 역경을 극복했다기보다는 적응하고 맞춰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불편하지만 제 스스로가 막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막 짜증나고 뭐 이러면 저만 손해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말씀하신 대로 유쾌하고 즐겁고 적응하고 또 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고 또 내가 도움을 줄 힘이 좀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는 뭐 사회적 그런 불공정함에 분노도 느끼고 하는데요.
그 정신은 그대로 살리더라도 자신이 자신의 주위에 놓여 있는 환경을 개척하고 적응하고 또 어쩌면 그를 밝게 받아들이고 그게 또 축적되다 보면 주위에 좋은 친구들도 생기고 그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제 2004년 17대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예. 계속 이제 5선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의 그 정치사의 상당 부분을 몸소 체험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당 의원으로서 바라봤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야당 의원으로서 바라봤던 전 이명박 대통령과 전 박근혜 대통령, 한번 비교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야 예. 간 비교보다도 네. 예.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네. 굉장히 이렇게 토론하거나 말씀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 국회의원들을 야당은 모르겠는데 여당은 수시로 이렇게 그룹별로 해서 좀 이렇게 토론도 하고 네. 또 본인도 말씀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이 청와대에서 만찬 약속이 6시였습니다. 네. 근데 1시간 일찍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1시간 전에 와서 청와대 경내를 좀 이렇게 산책 돌아다니면서 네. 나중에 대통령 될 꿈도 꿔봐라. 이런 뜻으로 후배 후배들한테 예.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양반 괜찮은 정치인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이명박 대통령은 좀 아쉬운 게 이명박 대통령과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쪽을 대변하는 대통령이셨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 보통 역사의 사회복지나 또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뭐 이런 등등은 오히려 보수 쪽에서 더 힘있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좀 놓치고 오히려 막 이념화 하는데 좀 저기 이렇게 좀 역기능을 발휘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네. 다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어쨌든 실용적으로 뭔가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좀 괜찮은 분인데 예. 근데 약간 뭐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걸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탄핵 사태에 이를 정도로 뭐 그렇게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못한 점은 안타까운 점이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 도덕 기준을 도덕률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예. 예, 높여놨는데 이 높여놓는 건 법제도만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문화적 어떤 문화적 운동이 네. 뒷받침되고 기반이 돼야 가능한 일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의 부조리 또 모순 불공정을 타파하고 이제 좀 높은 도덕률의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였었던 그런 관성 네. 이런 거와 부딪힘이 있겠죠. 네. 근데 이를 꿋꿋하게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십을 잘 소통하면서 네. 소통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국정 철학 가치를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외교관이 뉴질랜드 그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에 뭐 성추행 의혹 논란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뭐 뉴질랜드 측에서의 항의도 있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외통위에서 의원님께서 예.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외로 강경화 장관에게 사과하라. 이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아주 그 쓴소리를 해 주신 걸 보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의원님의 어떤 뭐랄까요, 독자적, 독립적, 중립적인 소신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법사위원장 논란, 늘 여당, 야당일 때마다 서로 이야기가 달라지는. 그 지금도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로 21대 국회가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 어떻게 저는 당내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여야 간에 실랑이를 벌일 때 네. 당내에서 원내대표나 여러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러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관행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설사 170석의 의석을 갖췄다 할지라도 네. 그건 야당 몫으로 하는 건 준수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다면 그 다음부터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걸 해야지. 내가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입장이 말이 바뀌어 가면 네. 야당일 때는 야당 몫이니까 달라고 했고 네. 근데 여당 되니까 안 되겠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법사위원장이 발목 잡더라.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네. 그래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 그 의장이 그 A당 소속이면 네. 그 법사위원장은 B당 소속, 상대당 소속으로. 왜 그러냐면 의장이 이제 전체적인 걸 끌고 갈 때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가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일정 부분 야당의 그런 제동이 네. 나름 의미도 있고 또 거기서 제동 거는 것이 야당만 거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 법사위 해보셔 있잖아요. 그 정부 부처 사이에 조율이 안 돼가지고 네. 저 법사위에서 저렇게 제동 걸거나 예. 또 뭐 이런 것 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양원제 국가가 아니고 단원제 국가를 갖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어딘가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권은 필요한 것이고 네. 그럼 다른 기구가 없다면 법사위에서 하되 다만 그 무작정 정파적인 것으로 붙잡는 경우가 있다면 네. 시기적으로 법사위에 온 지 한 3개월 되도록 의결을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시키다든가 이런 보완 방법을 택하면 저는 부당한 발목 잡기도 피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여당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했던 것 그것도 그 관행도 지켜나갈 수 있고 네. 근데 굳이 그걸 뭐 저 야당 주면 안 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했지만 지금 결국은 파열음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독식에 했고 네. 그리고 야당은 무조건 반발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네. 이렇게 4년 내내 국정을 운영을 한다면 더 골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그 인연적 대립이라고 그럴까요? 사회적 가치 체계의 충돌이랄까 이게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네. 그렇거든요. 네. 광화문 집회의 경우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적개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정치가 다시 복원이 돼서 정치 기능이 복원이 돼서 정치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인 문제 해결, 네. 조정 기능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그런 빨리 정치의 기능이 복원되도록 네. 해야 되겠다. 이게 예. 특히 이제 저희같이 5선 중진의 경우는 그 책무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법사위 개혁을 약속하고 사실 지난 20대 국회 때 법사위원장직을 받은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법사위 개혁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기 때문에 입장 따라 달라진다 이런 비판도 또 있고요. 이 부분도 좀 풀어야 될 숙제. 저는 이제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작구 심사권이 우리 표현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순기능적 측면도 있고 또 역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순기능을 살리고 네. 역기능은 뭐 이렇게 제동을 걸고 근데 이제 다른 상임위의 의원들은 네. 법사위원들은 상당히 아주 그 점 때문에 네.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을 왜 법사위 니네가 뭔데 그러니까요. 상원이냐 예. 뭐 이러면서 같은 의원들끼리 또 심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네. 뭐 이런 논리인데 예. 이거는 뭐 상원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법 체계 전체 법 체계 또는 정부 사이에 조율이 안 된 것 뭐 등등의 것은 걸릴 필요가 있다.
그런 거는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법사에 해왔고 네. 그 기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법은 많지만 좋은 법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좋은 법이 이제 마련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최근 이제 14년간 이제 좌절되어 온 차별금지법 요거 제정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안에 담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원래 제가 뭐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이렇게 막 주창하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지만 근데 이제 이 우리 당의 의원님들하고 시민단체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법안이 사실 특정 종교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무슨 동성애 문제 뭐 등등을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대표 발의를 할 경우에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문자 폭탄에다가 이제 이미 네. 저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막 제가 PPT 화면으로 크게 얼굴이 교회의 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막 저기 꾸지람 하시는 그런 한다는데 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저 문자 받았는데요. 네. 그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대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저를 악마로부터 구해주라고. 구해주러. 하여간 그러나 이제 제가 그거는 그렇게 저한테 맡기를 권했을 때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알지만 근데 차별금지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부당한 차별,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정도의 차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선언적 의미의 법이고, 그건 헌법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구체화한 거고, 다만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나 또는 다른 행정질서벌로 제재를 가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동성애자가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차별받는 게 뭐가 있냐? 저보고 이제 대뜸 이제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겪는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다. 그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본 걸 말씀드리겠다. 제가 장애인인데 제가 걸어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몰랐던 사회적 불편이나 차별이나 또는 시정돼야 될 점들이 눈에 보이더라. 뭐냐, 휠체어를 타니까 1cm의 턱도 그 에베레스트 산이다. 근데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제가 걸어 다닐 때는 몰랐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을 내놓고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있다. 그런 거를 일반법으로서 사람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또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정신을 그대로 지키는 법은 실현하는 법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아직도 이제 반대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법조인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야당 때는 법사위원장 하셨고 여당 때는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실 분이실 텐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는 상당한 대립의 모습이 계속 비춰집니다. 갈등도 비춰지고요. 그래서 이쪽 편에 있는 시민들은 검찰이 권력에 저항하면서 개혁을 반대하고 그러면서 부당한 그런 힘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저쪽 편에 계시는 시민들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이 모처럼 그 비리 혐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을 필두로 한 정치 권력이 검찰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둘 다
자꾸 혼재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에 대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권한을 해체하는 또는 좀 구조조정하는 거에 대한 그 본능적인 저항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또 정권이나 권력,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윤석열과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립으로 아직 표징적으로 그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아랫사람하고 윗사람하고 싸우면 무조건 윗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 그 상급자는 법무장관이라면 사실은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유능하게, 스마트하게 지휘감독도 할 수 있는데 파열음을 내면서 오히려 그 파열음이 검찰 개혁에 장애물로 작용하게끔 하는 것, 이 점은 매우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정부로서는 검찰개혁, 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국정 아젠다이고 그 진정성과 그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몸가짐이나 또는 지휘 감독을 발동할 때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행위를 할 때 돌아보면서 자제하고 근신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연결되어서 공수처 역시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까지 겪어가면서 결국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출범을 못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야당이 그 공수처장 후보자 위원 추천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여당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반대한다. 또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야당이 우선 그 절대적 비토권이 있는 공수처장의 추천위 구성 자체를 거부하는 건 정말 법적인 책무를 거부하는 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이제 여당이 야당으로 하여금 뭐 추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7명 추천위원회에서 그 6명의 그 동의를 얻어야만 공수처장이 되도록 그 공수처법안을 마련할 때는 야당이 주장한 정권의 하수인 또 야당 탄압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의 비판으로부터 그렇지 않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 절대적 비토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도외시한 야당의 일차적인 책무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뭐 어쩔 도리가 없죠. 헌재 결정이 빨리 나는 걸 좀 촉구하든가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여당 일각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만약에 야당이 추천을 안 하면 뭐 다른 보완 방법으로 하자라는 건 매우 극히 위험스러운 방안이다. 당초에 공수처가 야당의 그러니까 탄압으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한다라는 걸 그렇지 않다라는 명분으로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절대적 비토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허물어 버리면 사실은 정권의 하수인, 야당의 탄압 이런 이런 그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힘은 있지만 힘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좀 자제하고 기다려주고 그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때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던 지지율,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의 시기가 있었는데
점점 지지율 하락이 이루어지더니 어느 한순간은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야당에게 역전당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다시 뭐 우세를 회복하긴 했지만 그동안 내로남불 공정성 시비 그리고 부동산 등 어떤 정책에 대한 유연하지 못하거나 명쾌하지 못한 해결책, 그러다 이제 부산시장 이어 서울시장까지 그런 뭐 성추문에도 휘말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는 이 민주당 현 상태, 괜찮은 겁니까? 위기입니까? 그리고 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는 지지율이 높을 때부터 이미 있었죠. 예. 사실은 과대평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재작년에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뭐 절대적 다수로 해서 네. 전국의 거의 광역시도 거의 대부분 석권했고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다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 총선에도 그거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와 등등의 선거를 비교할 때 과대평가받은 것이고 거품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에 가까이 사람이 자중하고 조직도 자중하고 그래야지 이게 거품이 생기고 과대평가받은 걸 근거로 해서 힘자랑하려고 하면 늘 저는 그건 탈이 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절대다수의 정당이니만큼 사실은 과대평가받은 건 사실이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그 과대평가받은 만큼 유능함도 보여야 되고 스마트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상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것들이 다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걸 유능하고 스마트하게 이뤄나가는 데는 저희의 능력이 역량이 뭐 그렇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상대를 더 배려하고 입장 바꿔 보는 그런 의도적인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말씀한 스마트한 정당, 정말 괜찮은 정당, 네. 국민들이 보실 때 믿을 만한 정당이라는 탈바꿈을 보여주면 한국 정치 발전에도 기여하고 전 그래서 그 위기의 그 초점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의원님 개인에 대한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5선 해오시고 계시고요. 과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떠실까? 한쪽으로는 앞서도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시고 또 후보까지 되셨다가 이제 과연 그런 국회 부의장이나 국회에서의 수장 방향으로 노력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당의 어떤 그런 지휘부 당대표라는 이런 형태로 노력을 하실 건지 혹은 한 인터뷰를 보니까 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서 한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런 인터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어떤 방향이 의원의 미래 방향이실까요? 사실 속마음은 다 하고 싶어요. 순서대로. 네. 그건 뭐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네. 그 내세웠던 것이 예. 그 헌법 개헌을 해서 분권형 개헌을 해서 네. 그야말로 명실공히 이제 대통령이 중심인 게 아니라 총리가 국정의 중심을 이루는 네. 그런 체제로 바꾸면 거버넌스로 바뀌면 총리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에 도전을 하겠다. 아,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쉽게 될지. 워낙에 그래서 우리 최 의원님 표정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이제 그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서 그 시도가 번번이 잦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 예. 제가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더니 이제 막 어떤 분들은 네. 너 뽑아준 게 무슨 뭐 총리라고 뽑아줬냐, 문재인 대통령 도우라고 뽑아줬지 뭐 이런 네. 저 문자부터 하여튼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꾸준히. 네,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아니 뭐 국무총리 되는 게 어떤 분은 뭐 대선도 꿈꾸고 대통령도 꿈꾸는데 네. 제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 꿈꾼다는데 그게 잘못인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께서 루즈벨트 미국 전 대통령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왜 좋아하게 됐는지. 정치적 모델로 이제 멘토로 삼은 거죠. 이제 저처럼 이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분은 저보다는 더 심한 장애인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사선 대통령, 4번 대통령 하신 분이고, 세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하고, 오늘날 미국을 반석에 올려놓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좌파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자신이 주도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까지 계속 집요할 정도로 해서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보다 더 그전에는 빈자들, 빈민들을 위한 그런 사회 개혁적인 보장적 그런 제도를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래 그런 점에 정치인으로서 그분이 이렇게 일화를 보면 아주 야당 국회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거 야당 국회의원들 만나서 밥도 먹으면서 꼬시기도 하고 야 예산 얼마 더 지원해 줄게 또는 막 윽박질러서 너 진짜 이거 협조해라 막 그러면서 하여튼 그 자신이 세웠던 국정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그 과정이 참 치열하고 아주 좀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멘토로 삼은 거죠.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결지어서 그러면 그런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떤 멘토적인 부분들을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실천해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 그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부터 쭉 마음을 갖추고 있는 것이 치열하게 네. 그리고 끈질기게. 네. 예. 그래서 앞에 무엇이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합치되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런 공익적 가치나 제가 의정 활동하는 거나 또는 사적 활동하는 거를 좀 잘 붙여서 이를 치열하고 끈질기게 좀 더 그리고 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공직 수행하는 동안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약자와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늘 올곧은 소신을 유지하시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으로 남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줄의 법이 정의의 뿌리가 되고 그 실천이 정의의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정의가 우리의 숲과 공기가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정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